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2023년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 유튜브 댓글 보시면 이번 발표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수급자분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수급자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 첫 번째, 생계급여 인상률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는 데에는 어떠한 원칙이 있는데요. 이전에는 코로나다 뭐다 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이 원칙보다 낮춰서 발표했었어요. 이 때문에 안 그래도 수급비가 적어서 힘들었던 수급자분들은 더 힘들게 됐죠. 다른 사람만큼 소득이 안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해진 원칙에 딱 맞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도 이전에 비해 가장 높죠. 문제는 물가 상승률이 지금 너무 높다는 거예요. 올 6월달, 7월달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6%가 넘어요. 이 정도이면 1998년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건데요. 실제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석유류 35.1%, 채소류 25.9%, 전기, 가스, 수도 15%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식당 물가도 많이 올라서 우리가 많이 먹는 배추는 72.7%, 오이 73%, 상추 63%, 파 45.5%나 올랐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된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번 기준 중위소득이 5.47% 오른 게 정말 많이 오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두고 사실상 삭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을 원칙보다 적게 산정했다면 올해는 반대로 더 많이 산정했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또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생계급여 기준을 2027년까지 지금의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올린다고 했어요. 이렇게 올리면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적어도 수급비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는데요. 이걸 언제 얼마큼 올리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후보 시절엔 올 하반기 때 이렇게 올려주겠다고도 했었는데요. 이번 발표 자료에는 단 1%도 올려주겠다는 말이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커요.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수급자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 두 번째, 주거급여 대상 확대폭과 인상률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주거급여 기준을 2027년까지 지금의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50%로 올린다고 했어요. 그 일환으로 주거급여 기준을 내년에 1% 올려서 기준 중위소득 47%로 하겠다고 하는데요. 당초 주거급여 소위원회에서는 이걸 48%로 올리자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중생보유에서 1% 깎아서 47%로 결정됐죠. 주거급여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47%로 됐으니까 올해보다 14만 명가량 지원 대상이 넓어지긴 했지만 주거급여 운영 방안을 담당하는 곳에서 주거급여 기준을 이것보다 더 올리자고 했는데 그걸 깎았다고 하니까 저도 좀 아쉽더라고요. 또 정부는 주거급여를 기준 임대료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걸 올해보다 최대 1.1% 올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해서 인상했다고 하는데요. 얼마 올랐는지 보니까 적은 곳은 올해보다 1,000원가량 올랐고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2, 3천원가량 올랐더라고요. 뉴스에서는 월세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 전세가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에 비해서 기준 임대료가 너무 조금 오른 게 아닌가 싶어요.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수급자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 세 번째, 바로 교육급여예요. 내년 교육급여는 올해보다 무려 23% 오르는데요. 이 금액을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원해줘요. 쉽게 말해서 자녀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준다는 거죠. 정부는 이렇게 해야 교육급여를 받는 분들이 교육급여를 교육활동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교육급여를 현금으로 주면 그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바우처로 주면 교육활동에만 쓰게 될 테니까요. 바우처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될지는 아직 발표한 게 없는데요. 전 이번 6월 말부터 지원됐던 학습 특별 지원금과 비교해서 생각해봤어요. 이건 올해 말까지 교재나 EBS 콘텐츠를 10만원어치 지원해주는 건데요. 현재 교육급여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원해주거나 EBS 맞춤형 쿠폰으로 지원해주거나 페이커 포인트로 지원해주거나 하는데요. 이걸 올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교육비로만 사용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게 바우처인데요. 내년 교육급여가 어떤 식으로 지원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우처로 지원되는 것이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워요.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다양한 사례를 봤는데요.
언뜻 보면 교육비가 아닌 것 같지만 실상 보면 교육비인 게 꽤 있어요. 학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독서실비도 교육비있죠. 또 자녀가 미술에 관심 있다면 전시회 입장료가, 체육에 관심 있다면 운동화가, 요리에 관심 있다면 시장에서 파는 채소가, 유튜브에 관심 있다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교육비예요. 이렇게 교육비를 사용하는 범위가 넓은데요. 바우처로만 준다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줄어요. 또 바우처를 사용할 때 드는 낙인감도 있을 수 있고 정부에서도 바우처를 만들고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해요. 교육급여를 바우처로 준다면 해당 금액을 자녀들 교육비로만 사용할 테니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요즘처럼 꿈도 다양하고 개인의 욕구도 다양한 때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제한한다면 아이들의 꿈도 그렇게 제한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수급자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 네 번째, 바로 기본재산액이에요. 사실 전 무엇보다 이 부분을 정말 기대했었는데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따로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일 때 재산 컷 오프제라고 해서 재산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재산으로 아예 안 보거나 아주 적게 보겠다라고 했었어요. 이게 아니더라도 지난 6월에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지금보다 확대해주겠다고도 했었죠. 그래서 내년에는 수급자분들의 재산을 지금보다 더 많이 공제해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 나온 게 없었어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 생활은 어려운데 지금 살고 있는 집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마 최근 1, 2년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런 분들이 더 많아졌을 것 같은데요. 기본재산 공제액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예요. 그래서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이고요. 의료급여는 이마저도 올려주지 않아서 2015년 그대로예요. 그래서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만 공제해주죠. 그래서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액이 8년째 똑같고요. 나머지 급여들도 3년째 똑같은데요. 문제는 3년 전, 8년 전과 비교했을 때 주거용 재산 금액이 몇백, 몇천만원 이상 오른 것도 많다는 거예요. 정부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기본재산 공제액을 좀 높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수급자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 다섯 번째, 의료급여 부양업자 기준이에요. 이에 대해서도 이번에 발표한 곳이 전혀 없었어요.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부양업자 기준이 다른 급여들보다 까다로워요. 그래서 수급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자립준비 청년이거나 부양업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 또는 부양업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을 경우에만 부양업자를 안 보고 있죠. 그런데 정부는 지난 6월에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부양업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지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부양업자 가구에 경증장애인, 만성질환자가 있으면 부양업자를 폐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보다 더 나아가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모두의 부양업자 기준을 주거급여, 교육급여처럼 완전히 폐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양업자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가 5만 가구나 되고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무려 73만 명이나 돼요. 이분들은 부양업자 기준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도움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부양업자 기준이 하루라도 빨리 개선돼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도움을 받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어요. 정부는 수급자분들의 이런 목소리에 기울여서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계획하실 때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뵐게요. 남은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